3, 2, 1. And action. 그냥 세상은 좀비로 창궐해 있는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본인의 애니메이션과 자기가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하루 차이로 개봉을 한. 보통 작은 영화의 서름을 많이 이제 겪잖아요. 보면 동시에 천만 영화의 영광을 네, 동시에 겪는. 제 영화의 극장을 제가 뺏고 있는. 네, 그렇죠.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만담. 톡톡 영화 만담. 톡톡 영화 만담.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계 늙지 않은 아저씨가 되고 싶은 엉클조입니다. 18년차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피디예요. 필요할 때 나타나는 유반장입니다. 이제 8월 말로 치닫고 있는데 이번 주에 영화 되게 많더라고요. 개봉한 독립 영화부터 훅 들어갑니까 이렇게 신작 소개로? 원래 그랬잖아요. 훅 들어가는군요. 예. 뭐 날씨 얘기 이런 거 아까 하던. 제주도 잘 갔다 왔어요. 제주도 제주도 가서 이제 차만 몰다 왔어요. 기사죠 기사. 코스를 잘 짜야 돼. 하루에 한 100km씩. 예. 코스를 몰았습니다. 제주도를 만만하게 보고 사람들이 예. 뭐 애월에서 성산일 주봉 가려고 막 이러다 보면은 하루 종일 운전만 하지 2시간 동안 운전만 해야 돼. 몇 군데 다녔는데 저는 월정이 제일 좋더라고요. 월정리. 예, 월정리가 그 네. 제주의 홍대 아니야. 네, 물도 깨끗하고. 이태원인가 지금은? 하도 어떤 물? 떠가지고. 어떤 물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바닷물? 바닷물 진짜 바닷물. 애랑 갔다고 가족이랑 갔어요. 가족이랑 간 가족. 내가 생각하는 물하고 다르군. 가족 난 여행이었고요. 물이 깨끗하다 그래서. 예, 물이 진짜 맑아요. 거기 물 볼 게 없어 월정리는. 볼 건 없죠. 근데 애는 재밌게 노니까. 그 소라게 잡고. 뭐 거기 이런 라면이 거 9,000원이야 월정리. 떡볶이 이런 거 10,000원이 넘어. 진짜로 진짜 비싸. 라면이 9,000원이야. 그게 바닷값이 5,000원이야. 2년 전에 갔을 때랑 너무 바뀌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 물가네. 좀 크게 강남에 차이가 바다가 없어요. 없잖아. 이제 휴가철도 끝나고 휴가철이 무슨 끝난 다음에 나고 휴가도 못 가고 예, 영화제만 주구장창 다녔네. 그게 휴가죠. 남들이 보면 그게 휴가죠. 남들이 본 진정한 영화인의 삶이죠. 그런데, 정동진 가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대구 단편 영화제 갔다 오고.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더운 데프리카? 와 태어나서 그렇게 더운 날씨는 처음 봤어 대구. 그래도 어마어마. 영화 함께 하니 시원하지 않습니까? 개막장만 봤어요. 뭐 오늘은 선선하던데요. 한 32도 되니까 선선한 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시원해졌네. 네, 32도. 찬바람이 좀 불어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동남아인이 되어가고 있어. 32도만 돼도 시원해서 살만하네. 텃밭에서 바나나를 키우겠어 이러다. 바나나 여러 해 살이 식물 아니야? 신작 소개할게요. 네 이번 주 개봉작. 신작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도 본 영화가 꽤 있군. 블록버스터 시즌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대작이 지나가면서 한국 영화 그동안 개봉을 못했던 수많은 영화들이 이번 주에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기 개봉한 영화들은 딱히 이 시기에 개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뭐이 자의반 타의반 뭐 이런 이제 기간에 약간 몰린. 그런 게 있죠. 예, 또 추석으로 가자니 좀 애매하고 이런 영화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죠. 고스트버스터즈. 그 엉클조와 제가 이제 이 보고 고스트버스터즈는 왔는데요. 왜 속편이라든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고스트버스터즈야? 너무 오래됐어요. 1, 2편이 나온 게 80년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영화를 극장에서 봤던 젊은 관객들이 다 이제 애아버지가 되고 이런 그렇지. 나는 그래서 거라서 그냥 고스트버스터즈라서 재개봉하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이제 리메이크 이런 거 빌 리메이크도 머레이가 안 아니고 나오잖아, 근데. 빌 머레이가 카메오로 나와요. 잠깐 나와. 아 그래요? 댄 에크로이드도 잠깐 나와요. 헐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버스터즈가 개봉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뭐 기사들도 나오는데 젠더 스와핑이라고 그래서 뭐 이 영화랑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젠더 스와핑이요. 젠더 네. 스와핑입니다. 그래서 아, 그- 그 스와핑 할 때 그 스와핑? 그 주인공이 예, 여자들이야. 그렇죠. 음. 남자가 주인공이었던 시리즈가 이제 여성 주인공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대표 우리나라에서는 미러링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스와핑 하고 있고 갈 길이 멉니다. 아니 최근에 기사들이 국가대표 2를 이제 그 사례로 넣었더라고요. 근데 조금 무리가 있긴 하죠. 근데 할리우드에서는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되고 있나 봐요. 고스트버스터즈가 있고 그 스플래시라고 인어 영화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게 채닝 테이텀 그 주연. 이상해. 데이텀이 몸 좋은 애 베껴 먹겠다. 난 지금 어느 약간 쪽이 인어 아래가 인어겠지? 그러니까 인어는 인어 공주 아니야? 어, 아,
편견. 편견이죠. 어. 깨 부셔야 됩니다. 그런 거. 편견이시고요. 아니 그거는 물고기 암수가 어딨어? 아니, 물고기도 거기 암수가 왜 아니 없어? 그러니까 암수가 있지. 그 일단 이 고스트버스터즈가 이제 그런 면에서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멜리사 메카시와 이제 크리스틴 위그 이런 사람들은 뭐 최고죠. 굉장히 팀워크 좋은 예전부터 그렇죠. 계속 했던 그 내 여자친구의 그쪽은- 결혼식. 그거 아 정말 명작. 압도적입니다. 네, 그거. 만약에 지금 제가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 영화 안 보신 분 있으면 적극 추천.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대로 위에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스포일. 예. 아. 최고의 명장면. 저는 그 정말. 영화를 보다가 그 너무 웃다가 이렇게 네. 극장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었어요. 네. 예. 아무 기대하지 않고 극장에 갔다가 그렇죠. 네. 시사회도 아니고 그냥 극장에서 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멜리사 아무도 맥카시는 몰랐죠. 진짜 노원이었는데 음. 정말 거기서 아주 대단하죠. 멜리사 메카시. 전무후무한 캐릭터를 소화해내죠. 그 엉덩이에 거의 뭐를 막 숨기고 막. 이 멜리사 메카시와 크리스틴 이거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박나래 장도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맞습니다, 배우가. 맞습니다. 네. 그 콤비가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재밌는 뭐그 전에 했던 그냥 귀신 잡는 이제 처음에 남자들이 했던 여자들 얘기인데 재밌는 게 그 비서가 이제 크리스 햄스워스가 비서로 너무 좋아. 나와요. 햄식이가. 햄식이. 그래서 나 크리스 햄스워드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연찮게 트위터 검색하다가 예전에 아마 그 영화 크리스 햄스워드 동생이 나온 영화 리암. 그쵸. 예. 그때 제가 옆에서 조용히 에이 짭이라는 표현을 썼나 봐요. 근데 누가 이제 화가 나서 그게 짭이라니 그분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결렬히 비난을 했는데 짭인데 퀄리티가 왜 네, 그렇게 제가 높아?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지어 제가 워낙에 햄식이 팬이어서 그런 그 동생분한테 무례를 걔도 햄식이긴 저질렀습니다. 햄식인데 아 그렇죠. 예, 예. 좀 동생 좀, 햄식이 예. 예. 뭐 얘가 토르를 했던 남자 배우가 그렇죠. 거기서 여기서 나가서 그 망치 들고 설치든 뇌가 없는 애예요 거의. 그런데 그 영화에서. 재밌는 게 이 캐릭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캐릭터가 있지? 근데 실제로 주인공들이 여자고 얘는 남자인데 전화 받을 남자를 구한 거야. 근데 잘생겨서 뽑은 거야. 근데 미러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들이 나온 영화를 볼 때 뭐 이쁜 이제 언니들이 나오잖아요. 막 그쵸. 뭐 스커트 입고 나오거나 반바지 그쵸. 입고 뭐 블론드, 가슴 드러나는 블론드 공공 그 007 캐릭터. 그러잖아요. 걸 뭐. 그렇게 뭐 눈요깃거리를 이렇게 그죠 아이언맨의 그 그렇죠. 비서 뭐. 예. 근데 여기도 그 여성들이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그런 캐릭터들이 이런 캐릭터였겠구나. 그렇죠. 성역할을 예, 맡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역할을 바꿔가지고 완전히 남자인데 아무것도 못해 전화도 못 받아 심지어 그래서 제발 전화를 받지. 받아라. 못 알아들어. 그리고 자기네가 어느 회사인지 소개도 못해. 예, 그 회사 연구소인데 그거 뭐 형이 상황 뭐 이런 거 소개를 못해. 얘가. 근데 햄식이가 하면 너무 귀엽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겨서 귀엽죠. 잘생겨서 뽑힌 거야. 햄식이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영화에 특히 이제 이 영화를 이렇게 굳이 막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막 이렇게 뜯어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라고 만든 영화도 아닌데 뭐 생각할 여지는 뭐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성격화를 단지 남자를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남자로 바꿨을 뿐인데 이제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엔딩은 화려한 스펙터클과 이제 속편을 예고한 듯한 어떤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음악도 나오나요? 나오죠. 나오죠. 아싸. 예. 근데 우리 아쉬운 국가대표의 게 그 음악 나오죠. 근데 아쉬운 게 그 옛날 고스트버스터즈 보면은 그 택시 안에서 귀신 잡으러 가면서 이제 어깨춤 추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 그 장면이 나오길 계속 기다렸는데 그 장면이 안 나오는 거야. 언제까지 어깨춤만 추게 할 거야? 그 어깨 춤을 안 춘다니까.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고스트 그러면 호러인데 호러 장르인데 거기에 코미디를 결합시킨 이런 뭐 발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장르를 벗어나는 배반하면서 코미디를 만들어내는 이런 근데 것들이 뭐. 그냥 좀 아쉬운 건 메카시와 위그의 그 시너지는 사실 엄청난 건데 이 영화에서 이게 그 스케일과 어떤 그 컴퓨터 그래픽 중심의 스펙터클 이런 거에 조금 밀렸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나왔던 로맨틱 코미디나 이런 코미디 진짜 말과 액션과 뭐 이런 걸로 스파이라든지 뭐. 이런 컨셉으로만 웃기던 영화들보다는 임팩트가 약해요. 조금 임팩트가 그런 면에서 약하고. 조금 약한데 그래도 그런 그 와중에서도 그런 커다란 이제 블록버스터 규모 와중에서도 이 정도 하는 게 어디냐. 전애들이니까 그나마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영화가. 그리고 이제 또 할리우드 영화 또 한 편은 이제 트루스라는 영화 실화입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와 이제 약간 좀 흡사하게
사람들이 여겨집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TV CBS 뉴스 프로그램 60분이라는 추전 60분. 예, 60 미니츠죠. 예. 그 이제 댄 레더라는 이제 전설적인 앵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앵커에 대한 로버트 레드포드가 아직 살아계신 줄 몰랐습니다. 뭔 죄송합니다. 소리야? 신뢰되는. 난 폴유먼 세상 떠나고 그 이후에 이게 부고를 내가 어디서 부고 기사를 쓴 게 생각해 보니 폴유먼이었어요. 내가 알고 봤더니 댄 레더 역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사과하세요. 맡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케이트 블란젯. 쏘리 밥. 예, 그다음에 케이트 블랜쳇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 언론의 진실, 언론과 진실, 그 세상과 이렇게 싸우는 이제 그런 언론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배우야 케이트 블랜쳇이야 뭐 할리우드의 어떤 천상에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다른 배우들과 연기력을 다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여기서도 그냥 발로 해도 이분의 발연기가 뭐 이렇게 이 영화에서 특별히 대단한 연기를 보여주진 않아요. 연기를 뭐 칭찬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네.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것 같은데. 약간 이번에 좀 로버트 건성건성하셨다라는. 아니 그냥 평소에 하시던 방식으로 하셨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못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없는 사람 연기를.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평타 쳤네 이건데 뭐 다른 배우들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뭐 또 어마무시한 연기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또 이분과 쌍벽을 이루시는 또 이제 메릴 스트립 여사께서 이번 주 이제 플로렌스라는 영화 음치죠. 가수. 예, 코미디인데 자기는 음치인데 음치인지 모르는 이제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예, 귀여운 음치라고 이제 홍보 자료에 나오는데 직접 이게 보면 귀엽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데 이게 이제 돈이 많고 이러니까 주변에서 부추겨서 막 카네기홀 공연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화죠. 네, 이제 저기 그 서프라이즈에서 봤어요. 예, 근데 소재 보고. 그렇죠. 이 영화가 이제 이번 주에 개봉을 하고요. 맘마미아를 하셨던 분이 예, 음치 역할을 하시는군. 그러니까 이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음치역 한다는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또 이분도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지. 우리 중간계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분도 그러니까 또 잘 하셨겠죠. 이분은 어떤 역을 맡으면 그냥 그분이 되지. 예. 할리우드에 이제 그런 격언들이 있어요. 더 이상 메릴 스트립이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는 건 뉴스가 아니다. 주구 얘기해라 주구. 아니 너무 많이 올라서 준 줄 알고 까먹고 넘어간 거 아니야? 예.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매번 줄 수는 없고 메릴 스트립이 있는데 받는 배우들이 민망한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후보에 올라서 다른 후보들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올라서 젊은 배우들을 젊은 배우들한테 메릴 스트립이랑 같이 올랐는데 내가 됐어. 막 이런 이제 뿌듯함, 보람 이런 걸 주신 분이죠. 이번 플로렌스라는 영화 이번 주 개봉. 한국 영화도 3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4편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그림자들의 섬까지 해서 4편인데요. 그 올레라는 영화 신하균, 박희순, 오만석 이 세 남자가 제주도로 가서 이제 겪는 일들 KT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제작한 건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설마 막 파라제 개그. 제주시에서 그 죄송합니다. 올레길 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영화 중에 범죄의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을지로 시네마인가요? 광화문 시네마. 광화문 시네마. 갑자기 을지 면허. 광화문 시네마라고 그쵸. 젊은 감독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 있어요. 요즘 족구왕 다음에 이제 범죄의 왕 시리즈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그렇죠. 족구왕 이번에 범죄의 여왕. 1999 면회부터 김태공 감독 굿바이 싱글 만든 굿바이 싱글은 광화문 시네마 영화가 아닌데 이 광화문 시네마라고 그 젊은 감독들과 작가가 모여 있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1999 면회 족구왕 그리고 이제 범죄의 여왕까지 최근에 이제 나온 영화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홍보나 컨셉 이런 걸 보면 되게 좀 특별한 느낌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일 거다라고 이제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 네. 사실 이제 장르 영화적으로 의외로 이렇게 특별한 면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좀 그냥 장르적 관습 이런 부분에 또 기댄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새로운 어떠한 그런 장르적인 영화를 원했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고시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 그 서울에서 묵는 집에서 아들 그 되게 허름한 맨션 방에 수도세가 120만 원이 나와요. 유영철 아니고? 지금 남의 일이 아니야 지금. 아 누진세? 누진세 때문에 지금 나도 전기세가 수십만 원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처럼 에어컨 없이 살든가. 그렇게는 못 하겠어 이제. 한번 바람 쐬면 그렇지. 한번 바람 쐬면 한번 맛을 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피부가 기억을 엄마가 해. 지방에 있는 엄마가 올라온 거죠. 그게 박지영 씨입니다. 박지영 씨 올라와서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알고 봤더니 거기에 무슨 살인 사건이 연결되고 막 이제 이런 얘기인데 반전이 몇 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반전에 대한 어떤 그런 쾌감 이런 건 좀 덜합니다. 근데 박지영 씨는 참 엄마인데 너무 매력적으로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모성애라든가 이런 부분들 강조하기 마련인데 이 영화도 이제 크게 벗어나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효석 감독이 단편 때부터 음. 올드미아제의 영화를 몇 번 틀었고 상당히 나이에 비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이에요. 이 광화문 시네마에서도 아마 좀 젊은 좀 더 젊은 감독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맨션의 그 뭐지 그 관리하는 그냥 막내 같은 애가 조봉래 씨라고 아 요즘- 세시봉. 예, 요즘 많이 나오는 세시봉에서 배우입니다. 송창식 씨 했던.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이 배우가 이제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탐정 더 비기닝에서 이제 악역을 했었고 예, 차이나타운에도 잠깐 나오고 명량에도 나온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명량에서 어떤 역으로 나오는지 하여튼 꽤 이제 몇 년 전부터 한국의 이제 여러 장르 영화에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소수견의 검사로 나왔던 배우구나 이 조봉래 씨가. 근데 이 영화에서 되게 이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 가장 비중도 크지만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톤을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연기를 예, 보여줍니다. 이 조봉래 씨가 재밌어요. 이분 연기가. 긴긴 하루였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작정한 날이에요. 우리 이렇게 만난 게 한 달 만인가? 키스해줘요. 뭐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제가 사람 만나는 기계예요? 은희야, 이따 우리 또 볼까? 밤에 해 떨어지면. 나오는 거 봐서. 아이, 안 가지고 와? 아, 유경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작년에도 남자친구였어요. 올 봄 초에 잠깐 만난 그 아저씨 맞죠? 올 봄 초요. 저도 작년부터인데 죄송하지만. 진짜라는 게 뭘까요? 사실 다 솔직했는걸요. 김종환 감독의 최악의 하루가 이번 주에 이제 최악의 하루. 개봉합니다. 한예리라는 여배우에 대한 이 감독 여배우에 대한 감독의 어떤 그런 뭐 오마주는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진짜 아름답게 잡아내리라 이런 느낌들이 몇몇 장면에서는 되게 들더라고요. 김정화 감독이 옛날 폴라로이드 작동법 때부터 그렇죠. 하여튼 여배우 이쁘게 찍는 걸로 그때 네, 정유미였죠. 유명하니까 그 네. 여배우들한테 보니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음. 저 감독 영화에 출연하면 예쁘게 나온다.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 이번에 한예리는 그 많이 이제 이렇게 뭐랄까 미모가 이제 하여튼 이쁘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에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쁜가 그렇죠. 싶을 정도로 한계를 뛰어넘었어. 이쁠 수 있는.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게 나오고 캐릭터도 재미있고. 그렇죠. 이게 제목 그대로 이제 최악의 하루 그냥 하루 동안 일어나는 네. 얘긴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희준이라는 배우 특별 출연. 저 아니 3회차 특별 출연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냥 한 이렇게 3회차 출연을 해서 와 진짜 알차게 뽑았구나. 정말 알차게 그냥 쫙 그냥 네. 원래 이제 잠깐 나오는 캐릭터고 그냥 카메오처럼 딱 나와서 네. 만나고 딱 가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뭐 확 다 잡아 나올 뭐, 때마다 뭐, 빵빵 터지죠. 대사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뭐. 주옥 같아가지고. 정말 그 집요한 남자 캐릭터를 너무 잘 그러니까 그런 남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정말. 최악의 남자로 해서 저기 스피노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제목이 최악의 여자였잖아. 최악의 이제 여자였는데 좀 이제 아이러닉한 느낌을 주려고 최악의 여자라는 실제 이 여자가 뭐 이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돌변하는 이 여자가 정말 최악의 여자인지 이제 끝까지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이제 남게 여운이 남는 이름을 이제 지었는데 최악의 하루라고 해도 뭐 근데 또 왜냐면 이화세류가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루에 하고 일어난 일이고 또 남자 얘기도 있으니까 좀 좋아요. 이게. 하늘이의 하루 그 최악의 상황을 겪는 하늘이 하루하고 또 이화세류 그렇죠. 이화세류. 이하세류 한여름의 판타지에 나왔던 일본 배우 이화세류가 나오는데 이 배우는 몇 편 찍지도 않았는데 한국 영화 2편이야. 일본에서 독립 영화를 많이 했고 네. 그 캐스팅이 잘 됐는데 참 영화를 보면서 차를 네 번을 먹어요. 일본에서 왔는데 밥을 안 밥 먹더라. 한 끼 못 먹고 계속 차만 먹게 되는 거야. 그렇죠. 최악의 하루지. 최악의 하루인 거지. 그 인터뷰 했는데 사람 없어지고 뭐 일단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돼요. 다 오픈해버리면. 근데 이 영화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냥 얼핏 봐서는 로맨스 영화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늦여름에 이제 서촌과 서촌 그 남산, 경복궁 남산이, 옆에 남산. 동네 있죠. 서촌이라고 하네. 그 거기랑 남산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영화처럼 보이는데 실제 끝까지 영화를 보고 나면 아 이게 그냥 단순한 로맨스 영화가 아니라 뭔가 어떤 순간이나 관계나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나 거기서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이제 늘 어떤 순간이든 자기는 솔직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제 뭐 뭐랄까 변질되고 변주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좀 도식적인 로맨스 영화에 좀 질린 관객들이라면 그렇죠. 예. 이 영화를 보면 아 뭔가 좀 이렇게 되게 굉장히 상큼한 뭔가를 이렇게 먹은 거 디저트를 먹은 것 같은 가볍고도 상큼한 디저트를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음악이랑 그다음에 계속 걸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들이 잘 어우러져서 마치 그 우디 알렌 초기작 초기 우디 알렌 예전에 뭐 맨하탄이라든지 뭐 이런 시절에 난 딱 그 생각을 예, 했어요. 도시를 배경으로 보면서. 해서 장소적인 특성이 확 그 영화에 그냥 들어오는 그런 김정은 감독 느낌마저 분명히 예, 우디 알렌을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도 재즈예요. 이게 앞뒤 나오는 오프닝과 엔딩 음악이 같은 음악인데 모그가 있죠. 예, 모그 나래. 재즈예요. 재즈로 주문했겠죠. 이런 느낌으로 주문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결과로 나온 거는 우디 알렌이 항상 재즈 음악 어떤 장르 SF를 찍어도 재즈로 시작해 재즈로 끝내거든요. 이 사람은. 근데 딱 보니까 뭐 우디 알렌 영화를 뭐 참조했다 이런 거 떠나서 그 감성이다. 그냥 초기 우디 알렌. 근데 놀란 거는 사실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는 김종관 감독 영화가 이렇게 웃기다니. 웃겨요. 이거 코미디예요. 로맨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유머러스하다니. 그러면서 이제 실제 뭔가 좀 이렇게 그냥 아기자기하고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아사모사하고 이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고 막상 갔다가 예, 극장에서 큰 웃음이 진짜 몇 번씩 빵빵 빵빵 터지는, 터지던데 빵빵. 그런 유쾌한 영화였어요. 이희준의 대사는 정말 우디 알렌 영화 대사를 번역한 것 같았어요. 막 이런 거. 그럼 너무 우디 알렌으로 다 수렴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강하게 느꼈어. 그러니까 그런 대사 있잖아요. 인생을 망치기로 했습니다. 재결합하려고요.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일러다. 아니 뭐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정확히 우디 알렌 대사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이런 아이러니가 이게 짧지만 그 안에 아이러니가 확 담겨 있는 그런 대사들은 그 우디 알렌이 예전에 막 잡지 같은데 기고할 때부터 즐겼던. 근데 그런 실제 대사 김정환 스타일이거든요. 감독이 영화를 이제 조금만 더 가까이 이후에 말하자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의미의 장편 영화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쵸. 조금 극장에서 개봉한 조금만 더 가까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작 오니버스죠. 오니버스라 최악의 하루는 이제 정말 이제 본격 장편 영화로 이제 이렇게 선보이는 건데 실제 감독이 그 꽁트집이나 그다음에 에세이집 같은 걸 2권이나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2권이나 냈어요. 저도 다 읽어봤어요. 단편 글들 이런 글들을 쓰는 이제 또 재주도 뛰어나서 사진도 찍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사나 뭐나 이런 어떤 촌철살인식의 이런 그런 것들이 상황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이제 훈련들에서 나오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을 한예리가 계속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이화세료가 나와서 직업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 소설가잖아. 근데 뭐 한예리는 배우로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뭐 얘기했지만 로맨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테면 어떤 예술에 대해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성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 최악의 하루 이 지나가 버린 최악의 하루를 이제 만회하는 장면이 그 끝에 그쵸, 엔딩. 나오는데 그래서 짠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솔직하게 살 수 없잖아. 자기 솔직하다고 하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떤 미궁에 계속 빠지는 삶을 사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단촐한 구성으로 단촐하죠. 단촐한 구성으로 매우 저예산 만들어내- 영화로 냈고 뭐 다음 영화도 이미 찍어놨잖아요. 찍어놨죠. 음. 그렇죠. 단촐하게 또 더 단촐해져. 그 영화 소개 좀 해주죠. 아니요, 그거는 최악의 하루 최악의 이후에 하루- 또 최악의 하루가 여기서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하루 잘 돼야 돼 지금. 잘 돼야 됩니다. 돼, 이게 뭐 지금. 음. BEP 10만. 음. 그 이화세료가 그 시사회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외친 한 마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주먹을 불끈 쥐면서 주만 10만. 10만이라도. 아, 한국 사람 다 됐어. 좀 최근에 본 영화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엔딩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엔딩에서 휘몰아치는 이 감정,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쭉 다가오는 감정이랑 여운이 영상하고도 그렇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엔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인상 깊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 엔딩이 사실 뭐라고 할까 좀 대중적인 엔딩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영화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영화도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제 끝났구나 했는데 안 끝나고 또 이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왜 안 끝내지? 근데 이를테면 액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액션 한번 더 보여주고 가잖아. 근데 이 영화는 어떤 그 감정을 계속 영화를 보면서 감정이 생성되는 어떤 순간들을 계속 이어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감독이 사실 이 엔딩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보여주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용기 있게 이 엔딩이 정말 이제 이 영화를 이 엔딩까지 봐야 이 영화가 완성되는 거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래서 극장에서 볼수록 사실 이런 작은 영화들은 우디 알렌 영화도 그렇고 희한하게 홍상수 영화 감독 영화도 그렇고 텔레비전에서 그러니까 모니터로 보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대사도 많고 그다음에 단촐하잖아. 화면들이 스펙타클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극장에서 봤을 때 훨씬 더 몰입이 잘 되고 딱 2시간 동안 어느 다른 세계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90분 이 영화 딱. 예, 홍상수 감독 영화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극장에서 보는 게 진짜 그 IPTV나 이런 걸로 보면 한 10번 넘게 꺼야 돼. 중간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뭐 그냥 여자 남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만 대화만 하니까. 그 디테일한 대화들이 안 들어오죠. 이 그렇죠. 영화도 예. 최악의 하루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극장에서 보시기를 그리고 이 이제 여름 그 뭐랄까 서촌이나 남산 이 풍경들도 굉장히 근사하게 잘 담겨 찍어요. 있더라고요. 그 김종호 감독이 뭐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의 감성을 촬영 감독한테 얘기를 해서 그거 장면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단편 때부터 보면은 이거 감독이 찍었나? 이런 그림에 느낌이 대한 들어요. 그 예. 구상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는 감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보니까 촬영이 그 이제 김지용 촬영 감독하고 계속 같이 했던 이승훈 촬영 감독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김지용 촬영 감독 뭐 화이 도가니 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밀정을 찍었던 근데 이제 그 감독이랑 같이 작업했던 이승훈 촬영 감독의 말하자면 이제 데뷔작인 거죠. 네. 그래요. 이게 난 이 영화 보면서 그 조금만 더 가까이가 좀 과했거든요. 예, 이야기도 다섯 커플 나오고 맞아요. 예.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감독의 집착이랑도 되게 과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면은 조금만 더 가까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김종관 영화 이렇게 재미없다니.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좀 민망했는데 근데 뭐 그 영화는 간신히 이제 만명 파티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그 영화 끝나고 다음 작업을 빨리 할 줄 알았는데 그쵸.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글 쓰고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뭐 쌓아놓고 그 가면서 시간 동안 뭐가 바뀌었나 생각해 보면 과한 거를 더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대 때 막 가졌던 어떤 그런 영화적 야심. 김종관 감독이 지금 40대가 됐나요? 40대 그 소년같이 생긴 분이 75년생이니까 그때는 30대 우리의 소년이었는데 소년 김종관이 지금 40대라니. 초중반에 가질 법한 단편 영화를 계속 만들었던 어떤 야심 막 이런 것들이 좀 과했다면은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다 덜고 그냥 딱 하나만 뭔가 하나만 얘기를 하자. 하나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지난번에는 5개 상황을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감정을 이야기하니까 관객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때 뭐 근데- 제작 여건의 문제도 있는데 그 돈이 이제 1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걸 장편으로 꾸리기에는 이제 프로덕션에 대한 이제 부담도 크고 김종관 감독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스태프들을 돈 못 주고 쓴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짧게 단편으로 해서 그 감정을 이어가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말했듯이 에피소드도 많고
좀 과한 느낌이 그런 좀 있었던 것 방식은 같아요. 좋거나하고 나쁘거나 같은 액션 영화 아니면 그러니까 밸런스 감독 힘들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평가하건대 본인의 영화를 평가하건대 그 한 5개 에피소드 중에 2개 정도만 마음에 들고 나머지는 사실 좀 그러니까 한두 개 뺐었으면 조금 어땠을까? 부끄럽다. 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이서 감독을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뭐랄까 최악의 하루를 보고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제 헛되이 보내지 않았구나. 뭔가 이렇게 내적으로 굉장히 잘 다져졌고 이제 이 이후에 또 보여질 영화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앞으로 계속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이제 기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번에 제 최악의 하루를 전주에서도 표가 없어서 못 보고 무주에서는 거의 계단까지 다 무주 상권 영화제에서 계단까지 다 차서 못 보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VIP사에서 초대를 받아서 봤는데 뭐 거의 한국에 수많은 감독님들이 왔더라고요. 다 오셔서 이제 뭐 그 축하해주고 그 예전에 김정은 감독이 이제 젊은 시절에 처음에 나왔을 때 별명이 리틀 허진호였잖아. 허진호 감독 오셨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이런 그 뭐랄까 이런 좀 결 좋은 멜로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는 뭐 감독이 흔치 않으니까. 근데 여기 되게 리틀 허진호와 진짜 허진호 감독이 나란히 서서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네, 되게 이게 막 짠하면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리틀 허진호가 아니구나. 허진호 감독 덕혜옹주 같은 거 찍으시는데 이제 허진호 감독이 변했어. 이 사람 앞에는. 허진호 감독님한테 감독님 뭐 흥행 잘 돼서 축하드립니다. 했더니 에이 욕 많이 먹어. 막 이러면서 감독님 어떻게 변하니? 무슨 욕을 먹어. 아줌마들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영화들만 아침에 가봐 다 덕혜옹주야. 흥행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 분들이 댓글을 안 달아서 이렇게 별로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극장에 가보면 오전에 이런 때는 다 그분들 와가지고 그림자들의 섬 우리가 2번 소개했는데 그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 개봉한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도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항진중공업 그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가 됐고 어떻게 투쟁의 과정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 그런 결과 인생에서 뭘 얻고 뭐 어떤 것들을 잃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잔잔하게 보여주는 노동 작품이에요. 다큐가 예전에는 투쟁의 기록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그 김미래 감독의 산다였나요? 네. 그 영화도 보면은 투쟁보다는 그 노동자의 삶의 기록 네, 쪽으로 네. 많이 옮겨가고 있고 이 영화도 이제 그 산다도 보면 KT 이제 노동자들. 이야기 한직으로 발령난 KT 노동자들 진짜 서울 막 이런 데 가서 40, 50대 아저씨들이 막 전부터 올라가고 막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삶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의외의 그런 우리가 생각한 노동자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과 편견과 다른 의외의 그런 그분들의 각자의 다 다른 그런 삶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또 투쟁의 장면 이런 걸 보여줄 때는 아 저런 분들이 또 저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쟁을 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멋있는데 네. 짠해 보면은 너무 굉장히 짠해.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뭔가 그러니까 뭐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서 노동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불필요하게 폭력적이고 마치 저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죠. 이제 묘사가 늘 되어 왔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별것도 아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중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그게 그렇게 이렇게 다큐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할 정도로 그 간극이 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명히 미디어에서 이렇게 뭔가 왜곡된 모습들 맨날 그렇게 그렇죠. 예, 빨간 머리띠 두르고 그렇게 막 그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건 좀 그러니까 카트 같은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극영화니까 드러나지만 오히려 이런 노동자들의 실제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극영화보다는 이런 다큐가 그렇죠. 훨씬 더 생생하고 또 사실감 있고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많이 못 보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가 언제 우리가 정리해고 당하거나 여기 다 프리랜서가 많아서 정리해고가 없는데 우리 정리해고 당할 일이 없는 이미 거야. 당했어요. 뭐 이미 당하셨구나. ulti면 그렇잖아. 성주 군민들이 그 참외 농사 짓던 분들이 벌써 이렇게 8년 됐네요. 그쵸. 또 투쟁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새누리당만 계속 찍었던 분들이 그렇죠. 박근혜를 반대하면서 그 노인정에 있던 박근혜 사진을 띄고 이러고 있잖아. 정말 큰 걸 붙여놓으셨구나. 진짜. 거기서 뭐라 그래? 누가 거기다 SNS에 그렇게 올렸는데 그 저기 아이돌 그 팬클럽 탈퇴 이렇게 사진 떼는 장면 70대인데 이제 탈퇴하셨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 우리 옆에 예전에는 형님들
삼촌들 얘기였으면 지금은 거의 저보다 어린 사람들 나오거든요. 30대인데 벌써 정리해고 당한 거야. 90년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취직했는데 10년 만에 잘린 거야.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너무 비참하지 않게 잘 그려낸 작품입니다. 김정은 감독님도 화이팅. 그리고 이제 또 한 편 소개하자면 이제 짧게 소개하자면 다큐가 하나 있어요. 그 히치콕 트리포라고. 우리 다큐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 영화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보셨으면. 요즘 영화사를 누가 공부해? 많이는 아니죠. 영화 역사를 공부 안 하고 요즘에는 어느 영화사가 잘 나가나 이런 거에 영화사 공부야? 영화사 공부해. 회사를 누가 잘 나가? 공부한다고. 뷰 주식이 회사를. 얼마인가? CJ가 어떤가? 그분들도 보세요. 영화사를 같은 공부해 사람들이 속화사라도 보세요. 나한테 재밌어요. 물어봐 주식 사도 되냐고. 그래서 지금 부산행이 나오니까 그게 영화사 공부. 영화사 공부. 겸사겸사 하세요. 에이 그 영화사인 줄 알았네. 그러고 아니 뉴는 1000만 영화가 나오는데 주식이 떨어졌대. 이거 중국 사드 때문에 그런 거야. 영화인들이 중국 열심히 사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읽어놨더니 한 큐에 그냥 사드 배제해가지고 중국 관련된 주식이나 사업들이 지금 한 순간에 날아가게 생겼어. 그 뭐지 그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도 뉴에서 했었잖아요. 태양의 후예. 태양의. 송중기는 각하랑도 이렇게 되게 친한 사이였는데 그냥 사드로 그냥 뭐 성주 군민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 연예 산업 자체가 그렇죠. 외교를 이렇게 얼렁뚱땅 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실제로 제작자나 프로듀서들 가운데 그런 측면도 있어요. 계약서 날라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원래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제 아니야. 어떤 관계들을 이걸 핑계김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김에 그렇고 중국 정부의 실제로 왜냐면 압력이 실제 있대요. 중국은 워낙에 정치적으로 민감해서 그 이제 계약을 할 때도 뭐 정부의 문제로 뭐가 될 때는 그게 말하자면 천재지변처럼 우린 천재지변이면 서로 갑과 을이 이렇게 뭐랄까 책임 안 지고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문제로 이게 되면 이거는 계약 해지다. 이게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천재지변이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천재지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미사일을 설치해 놓는다는데 천재지변이지. 그 사람들하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근데 이제 하겠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이렇게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반도체를 사다가 자기 부품을 해야 자기들이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만만한 게 사실 엔터테인먼트잖아요, 이게. 그리고 가시적 효과도 가장 좋고. 그렇죠. 이게 뭐 몇몇 연예인들이 계약 해지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산업 전체에 그 되게 큰 산업이 그 수출도 하고 공동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었고 극장 배급막 이런 것도 네. 중국 쪽에 하려고 했던 영화 업체들도 있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데미지가 큰 것 같아. 장기적으로 볼 때.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한두 명 얘기인 줄 알았더니 많은 그 그렇죠. 영화사 하시는 분들 우리가 히치콕 트리포 얘기하다가 영화사를 공부하다 보니 그럼 나도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심리적으로 완전 위축이 돼 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그냥 중국 쪽은 이제 중국 쪽은 좀 끝난 것 같고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 뭐 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럼 우리가 영화를 그러잖아. 어디다 팔아? 미국에 팔 거야. 뭐 어디다 팔 거야? 중국 13명이 앞에 있는데 참나.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주 개봉작 소개 중에 마지막으로 짧게 연인이 재개봉합니다. 연인.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야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야했죠. 제인마치 제인마치. 양가휘 양가휘죠. 양가휘 양가휘야. 토니룡 토니룡이죠. 그게 재개봉을 합니다 이번에. 장작가 아노의 그 막 듀라스의 소설이었죠 그게 마그리트 맞아요. 듀라스의. 그래서 야한데도 단지 그냥 야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이렇게 그 안에 그 장작가 아노 감독의 난 최고 걸작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배어 아니에요 배어? 아니 장미의 이름도 있고 배어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 연인 같은 경우에 딱 보면서 에로티즘 영화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이 영화에서 뭔가 다른데 뭔가 찝어낼 수 없게 뭔가 다르다. 그 남자 토니룡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구도 자체는 굉장히 일반적인 에로 영화의 구도예요. 아저씨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 남자는 부자고 여자애는 되게 가난한 그런 집의 딸이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영화인데 그 안에서 빚어지는 감정의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저의 에로 이력에도 안 볼 생각이었는데 보고 싶게 만드네. 김 기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방송국 중에 EBS라고 있잖아요. 한국 교육 방송. 그나마 그래도 방송국의 역할을 좀 하는
거기서 영화제를 하잖아요.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EIDF 월요일 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28일까지 8월 28일까지 하는데 이 영화제의 특징은 그 극장에서도 영화를 상영하지만 방송에서 하루 종일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볼 수 있죠. TV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못 본 영화들은 홈페이지 가시면 디박스라는 게 있어서 최근 6년 동안 6년 동안의 상영작들을 볼 수 있대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사실 뭐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작품들을 많이 상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말 하루 종일 영화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표 한번 좀 보시고 그 재밌을 만한 영화들 한번 골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해외 다큐들이 참 좋은 게 많아요. 해외 다큐 그 영화들은 개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영화들이 해외 너무 다큐 많아. 정말 야, 저런 소재로 저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큐가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맞아. 그런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예, EIDF 일요일까지 하니까 13 EBS 채널 공짜네요, 13. 공짜. 공짜예요, 공짜. 예, 우리 시청료로 만드는 시청료 KBS가 너무 많이 가져가요. EBS가 좀 더 많이. EBS 좀 더 줘야 돼. 그래야. 그때 그랬잖아요. KBS 논리에서 걔들 논리가 시청료를 올리면 EBS 더 많이 간다. 그래서 더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어느 교수 하나가 미리 한번 주고서 공익성 증명한 다음에 올리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여기는 납니다. EIDF 스태프들도 뭐 신인실 프로그래머나 이런 사람 몇 명을 제외하면 다 프로듀서들이 일을 해요. 프로듀서가 집행위원장이고 해요. 예전에 제가 EBS 시네마 천국 할 때 뭐 조연출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영화제 스태프 일을 열심히 뛰고 있더라고. 되게 좋은 기획인 것 같아요. 정말 텔레비전에서 그렇죠. 그런 다큐멘터리를 최신 해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볼 수 있다 이런 게. 그렇죠. 저도 어제 새벽에 한 편 봤어요. 어. 벌과 아버지였나? 하여튼 되게 이게 오지에서 중국 소수민족이었는지 벌치는 아버지 얘기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로써 신작 소개와 영화제 소개까지 마쳤습니다.